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7년 정도 되었네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딸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딸아이를 낳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고 말이죠. 지금도 거의 옆에 끼고 살면서 매일 그런 소리를 하고는 합니다. 딸바보, 딸바보 많이 봤지만 저는 제 남편과 같은 딸바보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딸에게만 잘하는 건 아니고요. 저에게도 잘해요. 뭐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지만요. 대학 시절부터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짝사랑했거든요. 한 5번 정도 고백했다가 차였고 말이죠. 거절한 건 딱히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외모가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금 날카롭게 생긴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남편은 순둥하게 생긴 푸근한 인상이거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가 만난다고 했던 남자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 어디서 양아치 같은 놈만 만나서 걱정했더니 그래도 결혼은 괜찮은 놈이랑 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남편과 저는 같은 학교를 나왔고 회사는 달랐지만 회사의 규모나 직급 그리고 연봉 같은 게 비슷했어요. 굳이 따지자면 집안은 남편의 집이 조금 더 잘 살기는 했는데 크게 차이가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허락도 쉽게 떨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앞서 이야기했듯 너무 좋아하셨고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은 시부모님들인 시댁 어르신들도 저를 첫눈에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결혼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누나, 저희 시누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쫓아다녔다기에 엄청나게 미인인가 했는데 그렇지도 않네. 왜? 미인이지. 나는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제일 예쁜데. 너는 콩깍지가 아직도 안 벗겨졌냐? 어? 초면에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팍팍 냈어요. 당시에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끼는 남동생을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시켰으니까 곱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건 잠깐일 줄 알았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그게 지속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네, 저희 시누이는 아직도 저를 싫어하고 괴롭히고 그러시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도 당시에는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얼굴을 볼 일이 그렇게 잦지는 않았거든요. 1년에 서너 번? 그 정도였습니다.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마저도 만나기만 하면 저에겐 늘 안 좋은 소리를 해댔지만 말입니다. 동서는 그러면 살림을 안 해? 둘이서 분담해요. 청소는 누가 하고 빨래랑 설거지는 누가 하고 그런 식으로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남자들도 집안이라는 세상이라지만 나는 내 동생이 그러는 거는 못 보겠는데. 그런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고는 했어요. 애미 나도 뭐라 안 하는데 네가 뭔데 본다만다요? 아, 엄마!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라 하셨고 시누이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많이 커트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다지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누이가 저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해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었고 무엇보다 자주 보지 않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집의 이혼 사유가 대단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처음 듣고서는 혀를 내둘렀으니까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짧게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원래도 시누이와 그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는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뒤에서 남편에게 정말 결혼하신 게 맞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나도 매형 거의 못 봐. 결혼식 포함해서 얼굴 본 거 손에도 꼽을걸. 두 사람 무슨 문제 있어? 문제야 늘 있지. 우리 누나 성격을 봐. 없던 문제도 생길 성격 아니야. 그 말에 웃음을 참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경위는 이랬습니다. 아주버님이 바람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신우이가 알게 되어서 한번 뒤집혔다고요. 그러고 나서 한 번만 용서해 주기로 하고 묻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신우이가 바람이 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남편이 바람이 났던 상대의 남편과 말이죠. 완전 무슨 막장 드라마 아니야?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봐. 아무튼 그래서 누나는 우리 한 번씩 바람 피웠으니 쌤쌤이다 하고 살자고 했는데 매형이 나는 바람 피운 여자랑은 못 산다고 해서 누나가 뒤집어 엎었어. 뭐를? 매형 직장 가서 말 그대로 뒤집어 엎었어. 매형은 회사 잘릴 뻔했고 누나는 이혼에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그랬다던데. 남편도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쪽팔린다고 며느리는 몰랐으면 한다고 신신당부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혼한 걸로 알고 있다고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아시겠죠? 저희 시누이가 얼마나 보통이 아닌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를 미워하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피곤해질지도요. 그렇게 이혼을 한 시누이는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시누이는 따로 살고 싶어 했는데 합의금이다 뭐다 다 물어주고 본인도 워낙 대책 없이 사는 인물이었던지라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시댁 어르신들이 말년에 이게 무슨 짐이냐 하시며 땅을 치셨다고 남편이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시누이와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지방에 떨어져 살 때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누이는 저를 볼 때마다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옳게는 진짜 복도 많아. 제가요? 남편이 잘해줘, 시댁 어르신들이 잘해줘. 세상에 고민이라고는 없지? 저도 있죠. 올케가 고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들 싸고 도는 건지. 꼭 한마디씩은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부엌일 안 하는 게 이럴 때 티가 난다니까. 칼질을 왜 그렇게 못해? 너무 가끔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시댁 가까이 살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문안 인사하고 밥도 하고 그러겠구만. 저런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하면 너도 부엌일 안 하냐고 말이 많다는 둥, 지도 지 시댁에서 안 그래놓고 말이 많다는 둥 하는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기 때문에 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남편이 없을 때만 골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이런 턱도 없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 나 좀 소개해줘.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하곤 했어요. 아니 시누이 소개해줬다가 무슨 억한 심정이냐며 영끊음 당할 일 있냐고요. 그래서 늘 제 주변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결혼하셨다. 조건이 좋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둘러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요구하셨지만 말이죠. 그리고 한 2년 전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슬픈 일이기는 했지만 가족들 다 대비가 되어 있던 상태기는 했어요. 시아버지는 오래 앓고 계시는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보다 1년 전부터는 증세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거의 병원에 사시다시피 하셨고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가까운 친척들은 이제 시어머니 고생 끝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병간호를 시어머니가 다 하셨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제 눈에는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아프셨어도 그 슬픔이 작지는 않을 거라고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은 척 하셔도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마음이 참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를 예뻐해 주시기도 하셨으니 더 그랬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자주 들르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를 예뻐하셨으니 딸아이를 볼 때만큼이라도 웃으시라고요. 자연히 시누이와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면 더더욱 부딪힐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그냥 주는 대로 처먹어. 아니, 며느리가 버젓이 있는데 손 하나 까딱을 안 하고 앉아서 얻어만 먹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서 얻어만 먹는 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요? 엄마, 왜 이년아? 그리고 그런 싸움을 직관하게 될 일도 많았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에게 해주면 주변 지인들은 정말 재미있겠다고들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인 게 너무 유쾌하고 재밌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렇게 매번 싸우면서 서로를 핥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기만 했겠어요. 그래도 딸과 엄마 사이인데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기는 했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나 죽고 나면 저거 어떻게 살지 걱정돼서 내가 일찍 죽지도 못하겠어. 에이, 벌써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사람은 살면 다 사라져요. 아니, 저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면서 사고나 치고 다니고 남들한테 피해 줄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하셔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혼자 된 시누이가 외로워할까봐 그것도 걱정돼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성격이 조금이나마 유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절에 함께 다니는 것도 다 말입니다. 시누이가 엄청나게 미웠지만 또 마냥 미워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중간에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참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누구의 편들어 줌 없이 시누이에게 매번 그런 이야기만 듣기만 했다면 시누이를 그냥 정말로 미워만 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런 문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견고하게 만들었고요. 옳게는 둘째는 안 낳아? 첫째 낳았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저도 회사 일 계속하고 싶은데 경력 더 단절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상의해서 낳지 않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아들도 안 낳고 딸만 낳고 그만 낳는다는 소리야? 요즘 같은 세상에 성별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잘 키우면 되는 거지. 뭐가 중요하냐니. 제사를 지내는 것도 남자고 대를 잇는 것도 남잔데? 참, 그렇게 바람 피우고 이혼한 것 치고 구닥다리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입으로 내뱉으면 얼마나 난리를 칠지 뻔히 보였으니 제가 매번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누나가 왜 그래? 나도 네 가족 아니야. 이 정도 소리도 못해? 아이 문제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부부가 결정할 문제지. 아이고, 그래 잘났다 잘났어. 이렇게 매번 자기 마누라 편만 들고 너는 내 동생이 맞기는 하냐? 어? 저는 시누이가 늘 그래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마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제가 볼 때마다 싫고 그래서 짜증이 나기는 해도 그 순간 그뿐인 말입니다. 속으로 쌓아두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정말 많이 참았거든요. 대부분은 알겠습니다. 내내 하고 그냥 넘어가요. 10번 중에 1번 정도 대꾸라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쌓인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있어도 제가 있지 시누이가 뭐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시누이는 차곡차곡 다 쌓아두고 있었더라고요. 아니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본인이 쌓아두고 있을 게 뭐란 말입니까? 할 말 다 하고 살면서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마 제가 근본적으로 시누이를 미워만 한 건 아니어서 시누이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누이를 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들 하던데 시누이를 가까이서 보면 마냥 미워만 할 수 없기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처한 상황이 진심으로 딱한 구석이 있었어요. 대학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회사도 제대로 된 곳을 들어갈 수 없었고 거기서 일찍 코가 깨어 결혼한 탓에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이상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 남편도 이상한 사람이기는 했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본 적도 없고 말이죠.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해? 짜증나.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자신은 내내 불행하니까 남이 행복한 것만 봐도 짜증이 나는 뭐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정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 막말을 할 때면 그런 감정이 사라졌지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같은 좋은 부모 밑에서 부자까지는 아니라도 부족함 없는 이 환경에서 왜 저렇게 삐딱해졌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뭐 저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고요. 그게 제가 신우이를 마냥 미워할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좋은 소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된 지 이제 7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니 정도 나름대로 쌓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해도 속마음은 그게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건 시아버지의 두 번째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미리 이야기해 뒀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천천히 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일찍 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결국에는 제사 시간에 맞춰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달 아닌 사달이 났습니다. 신우이는 아마도 그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저를 혼쭐 내줄 그런 날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날이었고 말이죠. 옳게, 제정신이야? 제가 급하게 시댁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팔짱을 끼고 버티고 서 있던 신우이가 저를 노려보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늦은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꾸벅 숙이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그놈의 회사 아주 그냥 너만 일하지? 세상 일은 너 혼자 다 하냐? 시아버지 제사도 이렇게 늦을 만큼?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자 방에서 급하게 나오신 듯 보이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참 늦을 수도 있지. 일하고 온 애를 잡기는 왜 잡아? 제사상도 안 차리는 며느리가 그래도 돼? 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늙은 나보다 구닥다리냐? 며느리가 제사상 꼭 차려야 한다는 법이 어딨어? 지도 지 시댁에서 안 해놓고 애를 잡기는 왜 잡아? 그리고 이미 늦는다고 나한테 이야기했다. 내가 괜찮다고도 했고. 엄마! 아버지 제삿날인데 한 번만 더 큰 소리 나오게 하면 정말 화낼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응? 시어머니 그 말에 신우이가 입을 앙다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그게 끝일 걸로 생각했어요. 보통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한번 내시면 그만두거든요. 그런데 신우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잠깐 나 좀 따라 나와봐.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따라 나오라면 나오지 말이 많아? 신우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이를 따라 나갔고 말이죠. 그 따라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 내가 우습지?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신우이는 저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우습잖아. 속으로 나 가짠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걱정과 동정? 뭐 그런 감정에 기반이 되어서 있는 마음이었지. 무턱대고 미워하고 깔보는 감정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 감정이었으면 진작에 한번 싸우든 뭐든 했을 거라고 말이죠.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늘 내 말을 무시해? 그리고 너 우리 집도 가짠지. 그렇지 않고서야 시아버지 제사를 늦어? 그건 회사 일 때문에. 이봐, 한마디로 안 지잖아. 제가 다 대답하는 게 무척이나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기로 했어요. 그러면 또 대꾸 안 한다고 뭐라고 할까봐 최소한의 대답만 하기로 말이죠. 나는 너 마음에 든 적 한 번도 없었어. 어떻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결론은 하나야. 뭔지 알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신우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네가 나를 가짱게 보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서 그러는 거야. 자격지심이라고 피해망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저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번 만날 때마다 줄곧 좋은 소리 한 번은 안 해줄 수 있냐. 내가 형님한테 잘못한 게 대체 뭐냐. 나는 정말 모르겠다. 뭐 그런 말들 말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일단 그날은 아닌 것 같기는 했습니다. 신우이가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한 상태였거든요. 아마 본인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걸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부모한테 얹혀 살고 혼자 사는 이혼녀에 가진 것도 별로 없으니까 나 무시하는 거 맞잖아. 그렇잖아.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저에게 그대로 나열하더군요. 그 상황이 안 됐다, 운이 없었다, 더 잘 살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무시를 했던 적은 정말 하늘에 맹세코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진작에 남편에게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저희 남편은 또 그런 부당한 거 그냥 보고 넘기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나만 또 못된 년 만들지? 너 때문에 내가 더 구박받는 거 아니야. 그냥 본인이 조금 더 착하게 살고 고운 말만 쓰고 심포를 좋게 먹으면 되는 것을 남 탓을 하는 게 어이가 없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길길이 날뛰더군요. 대답 안 해? 아닌 걸 자꾸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게? 그렇게 찢어질 듯한 목소리와 함께 순간 눈앞이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고개가 돌아가 있었고 왼쪽 볼이 엄청나게 아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3초 정도 멍하다가 알아챘습니다. 아, 지금 내가 신우이에게 뺨을 맞았구나 하는 걸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뺨을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평생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대단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맞을 만한 짓을 하면서 살지도 않았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말이죠. 맞았다는 생각이 드니 갑자기 억울해지더라고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것도 없이 결혼하고 나서 내내 신우이에게 좋지 않은 말만 듣고 험한 꼴만 당해왔는데 그런데도 신우이에게 나쁜 말 한 번을 한 적이 없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결국에는 이런 꼴을 당하는 게 말입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맞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인기척의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다름 아닌 남편이 서 있었어요. 굉장히 험악한 얼굴을 하고서는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그런 표정을 지은 걸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누나, 지금 뭐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도 상당히 낮게 깔려 있었어요. 몹시 화가 났음이 느껴지는 목소리와 말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도 굉장히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동요하는 얼굴은 저도 처음 봤으니까 말입니다. 뭐 하긴 말 안 듣고 버릇없는 손아래 사람 교육 좀 시킨 거다. 왜? 신우이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말도 더듬었고 표정도 엄청나게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몹시 곤란해하고 있었고 또 무서워한다고까지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육을 사람 뺨을 때리면서 시킨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말을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누나 말 더럽게 안 듣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누나한테 손댄 적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안 들었는데 내가 누나를 몰라? 보나마나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고 혼자 난리 쳤겠지. 너 말 다 했어? 덜했다. 어디 사람 뺨을 때려? 남편이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니 신우이가 다시 움찔하고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신우이를 보고 남편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게 있는 거야. 지금 누나는 그 선을 다 넘었고 알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해. 내 마누라 건들면 누나도 죽어. 내가 누나라고 이제 더 참을 줄 알아? 이게 말 다 했어? 죽여봐, 죽여보라고. 그리고 사과 못해?
올케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뺨 한 대 때릴 수도 있지. 그게 이렇게 누나한테 눈 뒤집고 달려들 일이야? 어? 그때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누가 누구를 때려? 저희의 큰 목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결국은 밖으로 나오셨고 신우이가 제 뺨을 내리쳤다는 이야기를 다 듣게 되신 겁니다. 누가 누굴 때려? 시어머니도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도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신우이도 자주 봤던 모습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신우이가 굉장히 많이 움찔하는 게 보였거든요. 사실 신우이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무서워했습니다. 물론 제일 편하게 생각하기도 했겠지만 한번 화가 나면 아닌 건 아니시고 또 딸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으시고 엄하고 단호할 때는 그 누구보다 엄하고 단호하셨거든요. 저희 남편이 누구 성품을 닮았겠어요? 엄마,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얘 뺨을 때렸다는 말이냐? 왜? 새아가가 대체 뭘 잘못해서? 시어머니의 그 말에 신우이가 곤란한 듯 입술을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아, 본인도 나에게 하는 말이 다 억지라는 걸 알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했고 맞을만 해서 때린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생각이든 아니든 이유를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텐데 말이죠. 말 못해? 지금 뭘 잘못했는지 말도 못할 이유로 얘 뺨을 때렸다는 거야?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이유로 애를 때렸는지 바로 말 못해? 시어머니의 그 호통의 신우이는 바로 기가 눌러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도 웅얼거리는 말투로 작게 이야기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는지 다시 한번 신우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요. 제대로 말해. 아니, 아버지 제사에 일 핑계대고 늦으니까 화가 나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건 아마 지나가던 개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신우이의 그 대답에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가 벙찌듯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 다음 행동은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미친 가스나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신우이 쪽으로 가서 신우이의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겼어요.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세게 때렸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엄마! 신우이도 시어머니가 거기서 그렇게 자기 뒤통수를 후려 갈길 줄은 몰랐던 건지 놀란 얼굴로 자기 머리를 감싸지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자신의 딸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망할 년이. 왜 나한테만 그래? 그거야 너가 잘못하니까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정말 간신히 참았네요. 아무튼 신우이는 정말 억울하다는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를 보고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가 막혀 한 번 더 돌아가시겠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아버지 제사 늦었다고 새아가를 잡아? 네가? 내가 지금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생겼어? 어? 신우이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아차린 듯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힐끔 봤습니다. 그 눈에는 쪽팔림, 그리고 약간의 분노, 뭐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쪽팔린 건 그렇다 치고 본인이 저지른 일을 왜 저에게 분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 불효라는 불효는 다 저지르던 년이 지금 어디서 옳게 행세를 하겠다고 연병을 떨어? 어? 너는 안 쪽팔리냐? 어? 안 쪽팔려. 아, 엄마, 여기서 왜 이래? 나중에 우리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든가 하자. 어이구, 꼴에 쪽팔리기는 안가 보네. 네가 네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한 짓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나도 알고 네 동생도 알고 새아가도 다 아는데 그런 소리가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응?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웃음을 참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투도 너무 웃겼지만 세상 억울한 듯 자기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 신우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듯 너무 웃겼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고 있는 듯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웃음이 비집고 나왔고요. 이 연병할 년 어디서 지 아버지 핑계를 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말이라고는 더럽게 안 들어 처먹어서 맨날 지 아버지 혈압이나 쳐올린 년이, 응? 신우이는 입술을 꼭 깨물더군요. 그리고는 안간힘을 다해 웃음을 참고 있는 저와 남편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인상을 확 찌푸렸어요. 살아 계셨을 때 네가 네 손으로 밥상이라도 한번 차려놓고 제사상 이야기를 좀 쳐해라.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응? 이년아, 살아있을 때 잘하지. 응? 어디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도 한 번 안 차린 밥상을 며느리한테 차리래? 어? 남편이 먼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아, 나는 우리 엄마 너무 좋다니까. 그리고 웃음이 빵 하고 터진 남편의 옆에서 저도 함께 웃음이 터졌던 것 같아요. 참느라 배가 아프고 눈물이 다 고였었습니다. 웃어? 니들 이게 웃겨? 신우이가 저희 두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가 그런 신우이의 뒤통수를 한 대 더 후려 갈겼어요. 너 같으면 안 웃기겠냐? 그 말에 저는 뒤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맞았던 그 엄청난 충격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서도 왜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사냐고 누가 물어보면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어머니, 이런 남편 때문에 내가 신우이를 마냥 미워만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 진짜 엄마는 매번 나만 가지고 그래. 네가 문제니까. 너 말고 아무도 문제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만 가지고 이러는 거야, 이년아. 시어머니의 그 말에 신우이는 짜증이 치밀어 오른 듯 아악하고 소리를 지른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겉옷과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쌩하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앉아봐도 돼요? 제가 놀라서 그렇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태연하게 그런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저거 갈 데 없어. 3시간 지나면 들어와. 그리고 정말로 3시간 정도 지난 뒤 신우이가 눈치를 보며 집으로 들어왔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시계를 확인하고서는 다시 한번 있는 힘을 다해 웃음을 참아야 했고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몇 번이나 사과하셨습니다. 자신이 딸내미를 잘못 키워서 이런 꼴을 당하게 했다고 말이죠. 부어오른 제 뺨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냥 확 고소해라. 내가 증인을 삼아. 라고 말이죠. 사실 처음 맞았을 때는 저도 이성을 잃은 듯 화가 났었고 신우이고 뭐고 뒤집어 엎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끝장을 보자.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와서 다 풀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가족의 분위기도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네요. 3시간 뒤에 들어온 신우이를 향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소하라고 했다. 내가 증인 선다고. 뭐? 사람 때린 건 폭행이 아니냐? 죄잖아. 너는 죄를 저지른 죄인이고. 그러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아니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했냐?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버지 재산은 핑계고 네 마음에 안 들던 옳게 잡으려고 대가리 굴려서 이유 만들어낸 거? 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라고는 안 하던 애가 이런 머리는 왜 그렇게 굴려대는 거냐? 응?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이지 주옥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 더 욕을 얻어먹어야 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과해. 지금? 그러면 사과를 무슨 장 담그듯이 묵혔다가 할래? 당장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해, 안 해? 해. 하면 되잖아. 신우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저에게 쭈뼛쭈뼛 다가와 섰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을 터였어요. 저는 신우이가 근본이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는 했을 겁니다. 옳게, 내가 미안해.
아까부터 너는 바른 말을 해야 할 때는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자꾸 웅얼거리냐, 응? 제대로 확실하게 안 해? 시어머니의 그 말에 신우이는 한숨을 푹 쉬고는 다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옳게, 내가 정말 미안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어. 끝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손찌검은 하는 게 아닌데. 정말 미안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 모습이 흡사 제가 저희 딸아이를 가르칠 때 모습이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날 뻔했던 것 같아요. 잘못을 저지르면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두고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는 저와 저희 딸아이의 모습이 말입니다. 물론 신우이는 40이 넘었지만요. 사실 뺨을 그렇게 얻어맞은 걸 생각하면 그 사과 한 번에 그렇게 넘어가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넘어간 게 조금 억울하기는 해요.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화를 냈고 저를 걱정해줬잖아요. 게다가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 뒤통수를 2대나 아주 크게 얻어맞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과받지 않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사실 저도 화가 꽤 많이 풀리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사과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라고 한마디는 했지만요.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너랑 나랑 부모랑 자식 간의 연부터 끊을 줄 알아라. 알겠냐? 시어머니의 그 말에 동서가 입을 삐죽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하긴 뭐 그 나이까지 안 차려진 정신이 하루아침에 차려지는 것도 말이 안 되기는 하죠. 알겠냐고?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소리쳤고 신우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알겠다니까. 다시는 안 그래. 그렇게 말하고서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보던 시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이 말을 가만히 짚으셨습니다. 참, 자식은 평생을 가도 부모 속만 썩인다더니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저희 시누이는 조금 더 속을 많이 썩이는 자식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니, 조금 많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도 몇 번이나 저에게 사과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는 어디 찢어진 곳 없냐고 입안을 살펴봐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고는 며칠간은 환자도 아닌데 저를 환자 취급하면서 자기가 집안일을 다 하고 뭐 그랬네요. 아마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니까 다른 말은 더 하지 않았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를 더 열심히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시누이를 데리고 말이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 자주 가서 마음 수양도 좀 하고 속세에 관한 생각도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언젠가 시누이도 마음이 조금 평온해져서 화도 덜 내고 그러는 날이 오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불경을 외우는 시어머니가 웃겨서 웃음이 나올 뻔했네요. 아, 여기서 웃긴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고 있으면 가끔 코미디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이 웃길 때가 있거든요. 무슨 만당 콤비 같을 때도 있고요. 언제나 틀린 말만 하는 시누이와 언제나 그런 시누이를 보고 속이 터지는 시어머니 말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에게 늘 잘못만 하고 미운 짓만 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데 어딘가 묘하게 싫어라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에게는 시누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시누이가 알아줬으면 하지만 뭐 그런 기대는 진작에 접었습니다. 그냥 정신만 차리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속 썩는 것도 안타깝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누이는 저를 보면 굉장히 조심하기는 합니다. 올케 왔어? 그 사건 이후에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한 말과 표정으로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건넸던 게 생각이 나서 또다시 웃음이 나오려 하네요. 마치 굉장히 발연기라 하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듯 보이는 그 표정과 몸짓에 눈이 휘둥그레졌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앞에 있을 때나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몇 배로 더 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만 남아있을 때도 그 전과는 다르기는 했어요. 올케, 나 물 좀... 아주 자연스럽게 저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려다가도 멈칫. 아니야, 내가 가지고 올게.
그리고 다음 달 엄마 생일에 뭐 할 거야? 라고 묻다가도 멈칫. 아니, 올케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 식으로 계속 멈칫하며 자신이 했던 말을 정정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자이든 타이든 노력하기는 하는구나. 이 노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언젠가 정말로 변하게 되는 날도 올 수도 있겠지 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느 곳에든 사연을 보내야겠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다들 엄청나게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는 겁니다. 이야기 듣는 내내 너무 재밌게 들었고 말이죠. 야, 너 이거 어디 사연이라도 보내봐. 그래. 우리만 듣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야. 그런 친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물론 쓰면서 덜어낸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신우이는 여기에 쓰인 것보다 더한 막말이나 행동들을 저에게 해왔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여기에 쓰인 것보다 더한 욕들을 해가며 신우이들을 혼을 내는 일이 많았었고요. 그건 우리 집안의 품위를 위해 어느 정도는 지켜야겠기에 덜어냈습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은 다 쓰긴 했지만요.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우이에게 아주버님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집에 신우이도 마침 없었고 저와 시어머니만 있었고요. 신우이가 원래 주기로 한 위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아직 안 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더 이상 미루고 주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을 걸겠다면서 말이죠. 그때 돈 줬는데?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그 두 사람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쯤 신우이가 왔어요.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위자료 언제 줄 거야? 내가 찾아온다고 했지?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네 아버지가 그때 줬지 않니? 아니, 그게... 딱 보니 한 번에 감이 오더군요.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줬던 그 돈을 신우이가 중간에서 본인이 쓰고 아주버님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대책 없이 살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맞살았구나 싶어서 그간 시어머니의 마음고생과 그때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되냐고 신우이의 머리를 후려 갈겼던 시어머니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해는 이미 하고 있기는 했지만요. 시어머니도 한방에 신우이가 중간에서 꿀꺽한 것을 눈치를 채고 아주버님에게 돈을 줘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며칠간 시어머니는 신우이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그렇게 대응하는 건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정말 무슨 결단을 하시고 연이라도 끊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저까지 살짝 겁을 먹었으니까요. 저도 그 정도였는데 신우이는 어땠겠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앞으로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 그러니까 화 풀고 용서해줘. 응?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그 누구보다 의지하고 있었으니 시어머니가 정말로 혹시나 자기에게서 등을 돌릴까봐 전전긍긍하며 무서워하는 게 한 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러시려고 저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며칠을 말을 섞지 않으시고 신우이를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무슨 말이든 다 듣겠다는 거 정말이냐고 신우이에게 물었고 신우이는 그러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절에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가 거기서 몇 달간 수양을 좀 하라는 특명을 내리셨거든요. 벌을 주는 방법마저 남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진 거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많은 분이 재밌게 들어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 보기 드문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사연을 보내도 되겠냐고 시어머니께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방에 알려져서 쪽을 더 팔아야 해. 그래야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지. 라고 말이죠. 그러니 이 사연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보내는 겁니다. 저희 시누이가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게 가능은 할지 많은 분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아마 저희 어머님이 읽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일게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은 부디 자식 때문에 속 썩지 마시고 또 부모님을 속 썩이는 자식이 절대 되시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이더라고요. 여름에 걸리는 감기는 더 독한 거 아시죠?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누이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완벽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빌어주세요. 그러면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간 정말 살맛 안 났던 제 인생은 누가 봐도 저렇게는 살기 싫다며 손살이 칠 만한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을 비롯해서 친구들도 지인들도 하나같이 바보 같은 삶을 산다며 손가락질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건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요즘에 제 삶을 보면 꼭 인생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누구나 그렇듯 다 사진만 대강 보고 중매례에서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연애를 해서 부부의 연을 맺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을 보고 의무적으로 가정을 꾸리던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결혼을 하자마자 정말 이토록 딴 세상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같이 살았던 시어머니는 새벽녘부터 저를 흔들어 깨우시더니 밥을 차려라 뭐를 해라 그렇게 시켜 드시고 정말 쉴 새 없이 저에게 온갖 잡일을 다 시키시더군요. 저희 시댁은 무려 증조할머니까지 계셨고 이가 아파서 밥을 못 드신다면서 죽을 드셔야 한다고 저에게 온갖 종류별로 죽을 다 끓이게 하셨어요. 게다가 본인도 자기 아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손주 타령을 하던지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어요. 재훈이는 우리 집 장손이야. 세기 네가 얼른 손주를 안겨줘야 할 거 아니냐. 온 식구가 이렇게 애를 태우며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못된 심보로 그렇게 뻗대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그런 와중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놀라시겠지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게 아기가 한 번 들어섰던 적이 있었어요. 아기가 들어서면 전 제가 하던 일들이 줄어들고 제게도 며느리 대우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시아버지, 시누이들은 저에게 여전히 무거운 것들을 들게 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번 그렇게 부려먹는 것이었어요. 제가 피곤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예, 너는 애 뵌 게 무슨 자랑거리니? 임신했다고 멍그런 유세를 부리고 앉아있어. 나 때는 애 며칠 낳았어도 그 다음 날이면 일어나서 밥 짓고 그랬다. 젊은 애가 벌써부터 꽤나 부리고 말이야. 하고 말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남편을 향해 도움의 눈길을 보내도 남편 역시 그 눈길을 무시하기 일쑤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유독 몸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머님, 저 죄송한데요.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조금만 쉬었다가 일어나면 안 될까요? 뭐? 아니 그럼 지금 나보고 밥을 차리라는 거냐? 얘가 또 꾀를 부리려 하네. 시애미를 뭘로 보고. 당장 못 일어나? 시어머니가 부직갱이를 들고 호통을 쳐대는 중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일어났는데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가다가 그만 시야가 확 어두워졌고 일어나 보니 전 찬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 제가 유산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내 아이가 없어졌다고요? 그래, 물은 걸 뭘 묻고 그래, 자꾸. 남편은 이 상황에서도 역시나 심드렁하게 과일이나 먹고 웃고 있더라고요. 유산을 해도 아이를 낳은 것과 같다더니 너무나 몸이 시리고 아팠어요. 그런 와중에 내 아이를 잃었단 정신적인 충격까지. 허나 그런데도 아무도 절 달래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도 참담하고 비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무슨 새끼 낳는 소나 돼지를 대하듯 엄살 떨지 말고 빨리 몸을 비워서 손주를 낳으라고 재촉을 해대고요. 네가 그리 누워만 있으면 일이 되겠니? 어떻게든 애 낳을 생각을 해야지. 게으름 피울 생각 말고 얼른 며느리로서 도리를 해라. 그렇게 하루하루 구슬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말 일어서지도 못할 수준의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억을 생각하면
아직도 뼈마디 마디가 시리는 마냥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나와요. 그날은 한창 안 보이던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왔어요? 인사하고 싶진 않았다만 그래도 남편이기에 힘없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군요. 뒤이어서 웬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똘똘 마른 뭔가를 안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본인 아들이 왔다며 곧장 뛰어나오시던 시어머니조차 이 광경을 보고 좀 놀란 기색이었어요. 아이고, 재훈아, 이게 다 뭐냐?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엄마, 애가 생겼어요. 뭐? 시어머니도 놀래시고 뒤에 있던 전 놀라 그만 쓰러질 뻔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어질거려 뭐라도 잡고 서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처음에는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담배를 태우러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아주 얼얼한 눈으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매우 피로해 보이던 여자가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남자아이예요. 그 말을 듣자 놀라서 울어대는 아이를 보고 있던 어머니는 그제서 아이를 받아들였고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스르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이 일이 마치 신이 나는 일이라는 듯 소리를 냅다 지르시더라고요. 남자아이? 정말 남자아이란 말이냐? 네. 아이고, 세상에 드디어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이 말에 얼마나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다니시던지 그렇게 신난다며 이런 좋은 경사가 어딨냐며 폴짝폴짝 뛰어다니셨어요. 저는 아직도 아래쪽이 뻐근하고 아이를 잃은 감각이 여전한데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온 가족이 다 나와 그 여자와 아이를 보게 되었고 저는 그때 시어머니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참, 같은 여자이면서도 어쩜 저렇게 모질고 잔인할 수가 있는 걸까?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집에서 저는 가구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시어머니는 우여곡절 끝에 아주 작은 뒷방에 그 여자와 갓난아기를 드리라고 하셨고 결국 저도 겨우겨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밖을 돌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더니 저를 이 집에 잡아두고선 본인은 새 여자를 만나서 애까지 만들어 오고 그리고 저는 한순간에 첩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그런 현실이요. 저는 밤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 울고 또 울었어요. 이쯤 되면 저는 이 집을 나오는 게 맞았을 텐데 왜 이렇게 모질지 못했던 걸까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면서도 차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제게 이러시더군요. 예, 너 네 남편이 여자 데리고 들어왔다 해서 괜히 이런 걸로 화풀이하려 들거나 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알겠니? 네 남편이 데리고 들어온 여자도 엄연히 이 집 식구다. 그 아들은 우리 아들 태희의 하나뿐인 손주고 네가 못 낳은 아들을 걔가 데리고 들어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잘 받들어 모실 생각해라. 시어머니의 억척스럽고 냉기가 뚝뚝 흐르는 그 말은 저를 다시금 오랜 시간 눈물 짓게 했답니다. 그런데 참 운명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여자는 제 또래인 것 같은데 너무나 몸이 비실비실해서 아기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누워만 있더군요. 그래서 아이가 좀 가엾게 느껴지더군요. 저 나름대로 아기를 원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절 향해 그저 방긋방긋 웃어주기만 하는데도 그 웃음이 문득 예뻐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여자도 이 집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없이 누워있으니 제가 대신 아기를 보게 되었어요. 저 아이 제가 잠깐 보고 있을게요. 밥 먹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안고 달래고 얼으며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아이의 까만 눈동자와 무해한 웃음, 작은 손과 발이 남의 아이지만 참 어여뻤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는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 집에 너무나 기막힌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남편이 이쯤 돼서 뭔가 안정된 것 같아 보였는지 다시 또 밖으로 도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말릴 수도 없었고 말린다고 해도 듣지 않을 양반이라 그냥 뭐라든 내버려두고 있었어요. 남편이 데려온 그 여자와 아이를 돌보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멋대로 굴던 시어머니가 완전히 거꾸로 골아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저도 솔직히 상황이 일이 될 줄 몰랐기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날 다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온 신우이의 말에 온 가족들은 모두 경악하고 말았죠. 오빠가, 엄마! 무슨 일이니? 엄마, 오빠가... 제대로 말도 못 잇는 신우이를 달래며 들어보니 남편이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한창 술이나 먹고 노름하는 패거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었나 봐요. 그때 대체 무슨 흐름이었던 것인지 근처 지역 깡패들이 난무한 대대적인 일이 되었다고 해요. 결국 거기에 휘말려 몹쓸 사고를 당했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된 것이었어요. 꼴도 보기 싫다 못해 미운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은 남편이었으나 길에서 그렇게 객사를 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어쩌다 가끔 들리는 손님 같은 남편이었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날로 맨 땅바닥을 구르면서 발작을 일으켰고 아들을 이렇게 일찍 잃었다며 오열하셨어요. 아이고, 내 아들 어쩌면 좋으니, 불쌍한 우리 재훈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어머니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었어요. 당연히 자식을 잃었으니 그리 슬플만도 하다고 여겼으나 시어머니는 갈수록 기이한 곳으로 그 분노를 배출하려고 하더군요. 바로 저와 저 뒷방 여자에게 말입니다. 니 따위 것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훈이가 저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몹쓸 남편 잡아먹는 것들, 이런 시궁창 같은 것들을 집에 잘못 들여가지고 이 꼴이 났으니 아이고 어째.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을.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이게 다 니들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저를 향해 마구 휘저었고 전 그 빗자루에 맞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신우도 제 엄마 못지않게 만만치 않았어요. 엄마, 저것들한테는 물도 주지 마. 아무것도 주지 말고 쫄쫄 굶겨버려. 내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글쎄 우리 오빠가 저것들이랑 연이 닿아서 일이 된 거래. 애초에 저것들만 아니었어도 오빠는 괜찮았을 거라고. 오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오빠. 뭐? 점쟁이가 그런 말을 했어? 이 못된 것들, 이 천하의 잡것들! 시어머니와 신우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저와 뒷방 여자는 그런 시어머니와 신우와 하루 이틀 대치하다 보니 더 이상 이대로는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고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더군요. 대체 내가 왜 이 화풀이를 당해야 하나 싶어 괴롭게 그 다음날 새벽 눈을 떴는데 뭔가 뒷방의 기척이 이상하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살살 걸어가 문을 열어보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그 방은 횡하니 비어 있었고 한쪽 구석진 곳에 갓난아기만 애처롭게 놓여져 있더군요. 주변을 얼른 둘러보니 뒷방 여자의 그 허름한 옷가지들과 짐가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숨이 턱 막혀버렸어요. 뒷방 여자가 한마디로 그것들을 싹 챙겨서 제 몸만 달아난 것이었어요. 본인이 낳은 아기는 이 우환 많은 집에다 버려두고 말이에요. 기가 막혔죠. 아무리 힘들다 해도 어떻게 자기 아기를 여기 버려두고 갈 수 있는지. 사실 그때는 제 코도 석자인 상태였어요. 이 상태로 저도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역시나 신우와 시어머니는 그 뒷방 여자가 나갔단 걸 알고 나선 더 정신이 이상해져 저를 모질게 책찍질했습니다. 네가 도왔지? 네가 그년한테 얼른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데로 말 안 해? 날 뭘로 보고 어디서 거짓부렁이를 늘여놔. 너 매라도 맞아야 바른 대로 말할 테냐? 어? 매 맛 좀 보게 해줘. 엄마, 분명 언니가 부추긴 게 틀림없어요. 아니면 어떻게 제 자식까지 놔두고 나갈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정말 아니에요. 허나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시어머니는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 제껴버렸고 신우는 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잡고 있었어요. 엄연히 이건 물리적인 행위였죠. 허나 집안에선 그런 절 보고 가엾게 생각하는 이도 도와줄 이도 없었습니다. 다들 절 지 남편 죽게 한 여자 정도로 생각했죠. 그날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맞고 그렇게 혼자 앉아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면 언젠가 내가 여기서 맞아 죽는 날이 오겠다. 그래서 저도 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잠에 들었을 때 조심조심 제 짐을 챙기고 모두가 잠에 든 밤 대문을 살포시 열고 나가려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자꾸 뒷방 쪽이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아비도 이제 죽고 없는 데다가 종처럼 부리던 며느리도 도망가고 이 애기 친엄마도 도망갔으니 이 집에서 어떻게 자라게 될지는 뻔해 보였어요. 며칠 전 저희 둘한테 그렇게 부직갱이를 휘둘러대고 폭언을 해대던 시어머니와 신우는 어른인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바짝 굶겼지만 아기에게도 아무것도 먹을 것을 안 줄 정도로 포악했거든요.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으니 뒷방 여자도 도망갔을 터인데 저도 저만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목이 바짝 타들어갔어요. 결국 저는 마른 세수를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숨을 훅 내쉰 뒤 큰 결심을 하고 말았죠. 얼른 작은 포대기에 아기를 감싸서 데리고 나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를 품에 안고 나와서 겨우겨우 친정으로 내려가는 길, 한편으로는 괜한 짓을 한 게 아닌가,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몇 번이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는 그 힘없는 몰골을 하고선 제 손가락을 한 번씩 부여잡았다가 놓았다가 반복을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아기의 배에 얼굴을 묻고 한참 그 가여운 숨과 냄새를 몇 번이나 들이마셨는지 몰라요. 너도 생명이라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있음을 나한테 나타내는구나 싶어서 너무나 가엽게 느껴졌어요. 그런 상태로 당장 먹일 것도 없고 저도 잔뜩 배를 고른 상태로 친정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미연이 너 왜 여길 온 게야? 엄마,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친정에서는 저를 보자마자 당연히 난리가 나버렸고 자초지종을 대강 설명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보더니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첩 아이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해?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네가 그 아이를 키우기라도 하겠단 말이야? 네 핏줄도 아닌걸? 엄마는 더 노여워하시더군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충동적으로 벌인 짓이 틀림없었고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 첩 아이였으니 엄마는 미쳤다며 펄펄 뛰셨어요. 안 된다. 당장 아이 그 집에 돌려주고 와. 그게 맞아. 엄마, 그냥 내가 키우게 해줘요. 그 집에 가면 이 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이 밥도 안 챙겨줄 거라고요.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어차피 네 남편은 죽었는데. 여보, 뭐라고 좀 해봐요. 정말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나 봐요. 아휴, 미연아, 아이 내게 죽어라. 네가 못하겠담. 이 아버지가 그럼 도로 돌려놓고 올게. 싫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얘가 정말? 한참 그렇게 실랑이가 계속되었고 저는 아버지에게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아버진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고 엄마는 기절하기 직전이셨죠.
이상하게도 저는 이런 엄마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더 아기를 꽉 끌어안게 되었어요. 그러다 한참 후 아버지가 무겁게 입술을 떼셨어요. 그래, 그럼 네가 키워라. 대신 우리한테 도움은 바라지 말아라. 네, 알겠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 아닌 허락이 떨어지고 나선 일단은 부모님을 도와서 아기를 돌보고 집안 농산일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친정이 와서 그런지 그래도 몸도 마음도 편했어요. 아이 돌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고요. 그런데 그 평안은 머지않아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사람의 입으로 하는 일들은 어쩜 이렇게 가혹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시집 갔던 제가 돌아온 데다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 금세 퍼져버렸고 동네 사람들은 이래저래 말을 얹기 바쁘더군요. 저는 그렇다 치지만 가뜩이나 꾹 참고 계신 친정 부모님까지 그런 쓸데없는 말을 들으시도록 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기가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과 자리를 만들어 여길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닌 시댁살이를 하다 온 딸이 또 마을 사람들 입방아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는지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도 그런 어머니 모습에 마음이 아파져 일부러 씩씩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잘 살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서울로 가거라. 거기 네 오빠가 사니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서울이요? 서울이란 말에 덜컥 겁이 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만이 저에겐 살 길이었죠. 그래서 전 서울에 사는 친정 오빠 쪽으로 넘어가서 대강 살자리를 어찌어찌 봐두고 그곳에 보금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도 녹록치는 않았지만 단 한 가지 편한 것이 있다면 아무도 이 아기가 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웬 새댁이 남편도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정도의 정보뿐이었거든요. 고맙게도 친정 오빠가 조금씩 일거리를 갖다 줘서 부업도 했고 아기를 키우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컸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아이 하나만은 책임지고 살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커져갔어요. 엄마. 어느덧 아이는 제게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 그 말을 들으며 그래, 내가 네 엄마야 하곤 속삭이곤 했어요. 그런데 역시 아이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라 그런지 밖에서 뛰어노는 걸 참 좋아했는데 밖에서 놀다가 깨지고 다치는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나가는 병원비도 무섭더라고요. 영우야, 엄마가 다치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자꾸 이렇게 뛰어놀다 돌부리에 건너면 아야 한다고. 알겠어. 제가 재차 아들을 구스르고 달래고 했지만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라 계속해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또 다치고 그랬어요. 거기다 아들은 특이하게 뛰어노는 것 말고도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뭐든 새로운 걸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걸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들에게 아무리 새로운 책을 사다 줘도 아들은 며칠이면 그 책을 읽어버렸고 어느 순간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면 좋았지만 당시 도서관이 너무 멀리 있어서 한 번 나가려면 하루를 다 빼야 했기에 그것도 무리였어요. 엄마, 나 책 사주면 안 돼? 나 이 책 읽고 싶은데. 영우야, 다음에 사줄게. 꼭 약속해, 엄마가. 다행히 아들은 제가 그리 말하면 알아듣곤 알겠다 하긴 했지만 섭섭해하고 아쉬운 표정이 보이곤 했어요. 전 그런 아들을 보며 미안했고요. 그러다 아들이 유치원을 지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다행히 지금까진 특별하게 큰 굴곡 없이 아들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수년이 지나 다시 또 힘든 불협 화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후 친정엄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빠네 쪽으로 모시게 된 뒤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바로 근거리에 살다 보니 엄마도 가끔씩 우리 집을 둘러보러 왔는데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딸이 어두컴컴하게 남의 자식 키우며 사는 모습을 보니 안 그래도 반대가 심했던 분이라 그런지 더 울컥하셨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런 죄도 없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네 녀석 때문에 네가 엄마라고 부르는 니네 엄마 팔자가 다 망가졌어 이거사. 너만 아니었으면 훨씬 잘 살았을 텐데. 너는 알아? 네가 어떤 뿌리로 나왔는지 아냐고. 너는 첩자식이야, 첩자식. 장을 보고 돌아왔던 저는 이제 막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퍼붓는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뛰어들어갔어요. 안 그래도 말수가 별로 없는 아들은 하얗게 얼굴이 질려 양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제대로 풀어놓지도 못하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겨우겨우 서 있더군요. 저는 그 길로 신발도 못 벗고 뛰어들어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당장 가라고!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엄마에게 나가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모습을 보니 더 꼴깜찮다고 느끼셨던 건지 어찌나 통탄하시며 오열을 하시던지 매번 엄마만 집에 오시면 우리 집은 초상집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대로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제 손으로 아이의 귀를 막아주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 망쳤어? 첩이 뭐야? 안 좋은 거지, 그거. 아니야, 영우야. 그럴 리가. 아니야. 너무도 작고 안쓰러운 목소리로 저런 질문을 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말맞다나 이제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그 뒷방 여자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일말의 정이라도 있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저히 그 지옥 같은 집에 이 아이를 둘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는 엄마와 아들 사이였고 누가 뭐래도 이 아이에게 엄마는 저고 저에게 있어 제 자식은 이 아이였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지옥 같던 시집살이보다 이 아이와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아들과 살아가는 기간 동안 제 마음속엔 늘 품어져 있었고 늘 매일같이 새로 낳는 기분으로 그렇게 애틋하게 아끼며 살아왔어요. 어쩌면 제가 실제로 아이를 낳아보지 못해서 저렇게 피 끊는 친정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일까 싶었지만 그렇게 죽을 듯한 고통을 앓고 낳고선 버리고 가버린 뒷방 여자를 보면 모성애란 참으로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얼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아들은 매번 친정엄마가 올 때마다 겁에 질려서 눈치를 받고 8, 9살밖에 안 되었던 나이에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몰라요. 애써 그것을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어린 마음에 아주 큰 생채기가 나버렸다는 것을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제 기억 속에 선연해요. 저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아이가 쓰고 잠든 그림 일기를 보았는데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내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싫어한다. 엄마는 할머니가 올 때마다 슬퍼 보인다. 슬픈 엄마를 보면 나도 슬프다. 모두 나 때문인 것 같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선명해서 한자 한자 거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 가슴에 너무 아프게 스며드는 일기였습니다. 그 부분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차라리 가슴 한쪽을 도려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이가 날 만나 처음으로 불행해졌다고 느껴졌어요. 심지어 영우도 불안함을 못 이기고 얼마나 손톱을 뜯었는지 양 손톱 부분은 늘 벌겋게 물러져 있었고요. 영우야,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저는 그리 말하며 손톱을 매만지다 잠에서 깬 아들을 안고 다시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동안은 엄마께 제발 오시지 말라고 제가 보러 가겠다고 엄포를 놓게 되었어요. 뭐라고?
날 오지 말라고? 네, 엄마 오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영우가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앞으로는 오셔도 문 안 열어드릴 거예요. 그리 하세요. 이 못된 놈의 자식. 자식 다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엄만 한숨을 토하며 저러셨지만 저는 일부러 더 독하게 잔인하게 말을 했어요. 불효녀를 선택할 것인가, 아들을 계속 슬프게 만드는 엄마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엄마에겐 나 말고 다른 자식들이 있으니 그나마 낫겠지만 이 아이에게 엄마란 저밖에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그때까지도 공부나 다른 부분에서 전혀 신경을 쓸 것이 없게 해주었지만 좀 더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난데없는 선포를 하더군요. 엄마, 나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친구들이 하기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 하나도 안 힘들고 돈도 많이 줘. 아르바이트? 갑자기 웬 말인가 했지만 신문 배달이며 만화책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도 재밌어 하는 걸 보니 그냥 놔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받아오는 돈을 저에게 꼬박 다 갖다 주더군요.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엄마를 다 주는 거야. 이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너 써. 쓸 때도 많을 텐데 친구들이랑도 놀아야지. 아니야, 엄마. 이거 갖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엄마 저번에 치킨 먹고 싶다 했잖아. 내가 치킨 사가지고 올게. 어? 치킨을? 네가? 아들은 그리 말하며 나가더니 정말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치킨을 사가지고 왔어요. 내심 놀랐어요. 아들이 번 돈으로 치킨도 사 먹게 된다니. 아들이 사준 거라 그런지 감회가 더 새로웠어요. 와, 우리 영우 대단한데? 영우가 번 돈으로 엄마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평소 무뚝뚝하던 아들이지만 제가 이리 말하자 영우는 부끄럽다는 듯 멋쩍게 씩 웃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한상코 다 저한테 주고 본인은 차비만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 갈 무렵에도 공부와 일을 병행하더니 학교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이어가더군요. 어찌 보면 아들을 키우며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중학교 무렵부터 10수년 정도의 시간이었으며 그 이후로는 거의 제 손 갈 일이 없었어요.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 제법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첫 월급을 탄 날 저를 좋은 레스토랑에 불러 앉혀놓고 맛있는 걸 사주더랍니다. 엄마, 많이 먹어. 그리 말하며 아들이 제 손에 포크를 쥐어주는데 왜 그리 갑자기 눈물이 나던지 문득 아들을 포대기에 업고 온 날이 생각이 나면서 그만 비싼 음식 위로 뚝뚝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주책이네. 갑자기 왜 이리 눈물이 나는 건지. 괜찮아. 엄마, 울어도 돼. 아마도 이제야 아들을 다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손 갈 일 없는 자식이긴 했어도 그래도 자식이니 항상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놈이 혹시나 나쁜 길로 들어서진 않을지, 사회에서 자기 벌이나 하고 살 수 있을지, 늘 마음 한편으론 고민과 시름을 안고 살았는데 이렇게 월급 받았다고 절 불러놓고 대접하는 아들 녀석을 보니 그간 걱정이 어쩌면 해도 되지 않을 걱정이었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더니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제게 저희 모자간에 그간 없었던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 낳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 사랑으로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영우가 그 말을 직접 꺼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제 앞에선 그저 모른 척, 할머니가 뭐라 해도 못 들은 척 그랬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게 그 말을 하며 고마움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아들을 좋게 본 상사가 소개시켜준 선자리에서 만난 아가씨와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며느리는 이리 말하더군요. 아들이 연애하는 동안 제 얘기를 많이 했는지. 어머님, 이가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꼭 뵙고 싶었어요. 하는데 새삼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뭐 해준 게 있다고 먹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들과 함께한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어쩌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 버린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부터 제가 그렇게 많이 고생스럽지는 않았다는 걸까요? 이후로 여전히 친정오빠 집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들을 독립시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해서 꿈에서 몇 번 깨기도 하는데요. 바로 여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당시 의식이 없었고 겨우 차에서 끌어내려져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여동생은 저보다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외려 옆에 있던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처참하게 다쳐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드문드문 있는 편이라 다 생각해내지는 못해요. 당시 받았던 수술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괴로웠고 이걸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몇 번이나 기절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이 제 옆에 있었고 손을 몇 번이나 잡고 그 옆에서 제발 같이 견뎌내달라고 빌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제발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제발 참아줘. 가끔 밤중에 희미하게 아들이 병실 문틈으로 저를 들여다보다가 이내 얼굴을 구기며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거의 저는 8개월가량 병원에 있게 되었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복귀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매번 와서 며느리와 함께 교대로 저를 돌보았어요. 아무래도 대소변 처리가 힘드니 간병인을 쓰려고 했으나 한사코 며느리가 본인이 하겠다면서 남의 손에 저를 맡길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래도 내가 너무 미안한데 너희 회사도 가야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데 못하러 간병인을 써요. 편하게 계셔주세요. 저도 처음에 너무 낯간지러웠지만 몸이 성치 않다 보니 누굴 따지고 있을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망가진 것이라 결국 어쩔 수 없이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병원분들이나 가끔 면회 오던 지인들이 그렇게나 칭찬을 해주더군요. 요즘 같은 때에 다들 질세라 간병인한테 맡겨놓고 도망가지. 직접 똥오줌 받겠다는 며느리가 어딨어 세상에. 영우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영우 엄마는 복이 많대?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이들의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고 누가 봐도 그럴만하다 생각되더라고요. 아무리 형제 자매들이 좋다지만 나에게 자식이라는 존재가 있으니 자기를 품고 살아준 엄마인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니 참 마음이 먹먹하더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운 게 당연한 게 아니듯이 아들이 제 손에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저에게 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단지 이런 저를 알아주고 본인도 같이 사랑을 주려 하는 게 느껴져서 저 나름대로 무척 고마울 뿐이었어요. 참 미안하기만 했던 그 지극정성을 며느리와 아들로부터 받고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원래 제 집으로 돌아와서 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들이 갑작스레 저를 부르더군요. 천천히 이어가는 말을 듣고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몇 번을 아들 눈만 뻐끔뻐끔 쳐다보았어요. 엄마, 이 집은 이제 허물고 새 집 지어드릴게요. 작년부터 내가 그렇게 엄마랑 같이 살자는데도 싫다고 하시니 답이 없네. 막내 이모도 이제 혼자시니 같이 위아래로 살면 너무 좋겠죠? 어? 막내 이모랑 같이 위아래로 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랑도 지내자고요. 나도 이제 엄마가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되겠어. 여동생은 재작년에 남편과 사별했고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정말 홀로 남은 상태였어요. 언니인 저에게 가끔씩 다니러 오기도 하고 우리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는데요. 갑작스레 아들이 웬 집을 지어준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법 회사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데다가
다른 사업을 또 시작했는데 나쁘지 않는 평을 듣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덕으로 저를 이렇게 호강시켜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덥석 받겠어요. 괜찮아, 엄마는.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나한테 이러지 말어. 그리고 부부는 원래 둘이 사는 거야. 엄마가 그러면 며느리도 불편해해. 엄마, 나는 어릴 때 내가 버려졌다는 게 수치스럽고 괴로웠지만 맨날 웃으며 따스한 품으로 날 데려가 주던 엄마를 생각하면 어느새 그게 내 자부심이고 자존심이 되었어. 엄마, 그간 나 키우느라 해도 되지 않을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 나 그거 다 알아. 고마워.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울음을 참지 못하겠더군요. 나이가 70 넘어가며 세상만사 묻어내졌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더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한테 꼭 멋진 집을 지어주고 싶었어. 옛날 우리 옆집 살던 동원애처럼 말이야. 거긴 2층 집이라면서 엄마랑 나랑 맨날 왔다 갔다 하며 부러워했잖아. 나는 꼭 엄마를 그런 집에 모시고 싶어. 이미 아들은 다 계획을 했고 제가 혼자 사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걸리니 자기 막내 이모인 제 여동생과 이야기를 잘 해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렇게까지 멀리 내다본 아들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도 없었고 여동생에게 제안을 했더니 마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얼씨구나 좋다며 언니 덕을 본다면서 연신 좋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들 집에 와서 지내는 중인데 아들은 엄마 집 들어가기 전에 나란히 살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며느리한테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제 남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다며 정말 대단하시다고 사돈 어른들과 함께 저를 연신 좋게 봐주는데 외려 제가 황송할 지경이에요. 참 힘든 날들도 많고 서러워 울었던 날들이 많았지만 제 노년의 날이 젊었던 날보다는 덜 치열하고 느릿느릿하게 편안하게 걸어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 자체에 감사할 뿐이에요. 다른 집처럼 자식들이 많고 사위 며느리가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몸으로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데 이 정도면 정말 분수 이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이 노인네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며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